스페인이 리스본에서 발트해 상품과의 교환으로 동인도 물산을 획득하던 네덜란드의 출구를 막고 막대한 세금까지 부과하자 네덜란드는 독립전쟁에 나선다. 스페인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제적 혁신을 일으킨 네덜란드는 무역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해외 시장 개척에 필요한 민간 자본을 육성한다. 귀족이 소유한 땅이 5%에 불과해 장원제도의 굴레에서 벗어난 네덜란드는 개방적 풍토 속에서 전문화의 길에 들어선다. 네덜란드는 인도와 동남아시아 지역으로의 경제적 진출을 위해 1602년 동인도 연합회사를 출범시킨다. 네덜란드는 직물 수출과 해운의 발달에 맞추어 1609년 지세른행을 창설해 외환 관리 및 환어음 결제를 돕는다. 1611년 암스테르담 거래소를 세워 상거래와 자금알선, 운송 및 금융증권으로 금융서비스를 탄생시킨다. 투자자들의 자본을 모을 수 있는 유한 책임의 무역 조직인 주식회사를 세계 최초로 결성한다. 장거리 항해와 대규모 무역은 위험이 따르는 사업이기에 여러 투자자들이 자본을 모아 위험을 분산시키는 주식회사 구조를 만든다. 금융 인프라를 마련해 주식 발행과 거래를 허용하는 법적 체계를 갖춘다. 해상보험, 조합, 위탁 판매인, 대리인, 주재원 제도를 발전시켜 주식회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닦는다. 배가 입항하기 전에 주식을 팔던 관행을 선물시장으로 발전시키고 환율 시세표를 정기적으로 발표한다. 선물증권이 등장하자 잡히기도 전에 북해 어장의 청어를 사고 판다.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 속에 이익 증가와 배당금 지급으로 내재 가치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간다. 독일에서 벌어진 30년 전쟁의 여파로 보헤미아와 체코 등의 직물산업이 붕괴되자 네덜란드 상인들은 독점적 호황을 누린다. 막대한 자본을 축적한 네덜란드 상인들은 새로운 투자처를 찾다 튤립 시장에 주목한다. 플랑드르 출신의 식물학자 샤를 드 레클루즈는 1593년 중앙아시아에서 자생하는 튤립을 재배하여 네덜란드에 정착시킨 바 있다. 튤립은 다른 꽃들에 비해 색상이 화려하고 다양한 색상과 무늬를 가진 품종이 많다. 희귀한 색상과 무늬를 가진 품종이 상류층 사이에서 부와 지위의 상징으로 인기를 끌자 400종 이상의 품종이 개발된다. 튤립은 변종일수록 희귀성 때문에 고가에 거래되며 가격이 천문학적으로 치솟는다. 일확천금을 노린 상인과 농민, 장인, 심지어 하급 노동자들까지 수만 명이 투기 열풍에 뛰어든다. 빛의 화가로 불리는 바로크 시대의 렘브란트가 튤립 투기에 직접 참여한 기록은 없으나 고객 중 다수는 튤립 투기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암스테르담 은행의 예치금이 350만 길더인데 비해 튤립 알뿌리의 거래 총액은 1637년까지 4년 동안 4천만 길더에 이른다. 특히 튤립 영원한 황제는 한 알뿌리의 가격이 2,500길더로 소 20마리 값에 해당한다. 게다가 튤립은 특정 품종의 알뿌리를 미래 시점에 인도받는 선물 계약 형태로도 거래가 이루어진다. 튤립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계약 자체가 주식처럼 매매된다. 암스테르담과 하를럼 등의 거래소에서 계약서가 주식같이 사고 팔리며 튤립 가격은 극단으로 치닫는다. 하지만 과도한 가격 상승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 과잉의 희소성마저 떨어진다. 더욱이 튤립 구근을 인수하거나 인도해야 할 시점에 현금화의 문제가 발생하자 투자자들은 계약금까지 잃는다. 튤립 거래소에서 체결된 계약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 거래소의 신뢰가 무너져 시장 붕괴로 이어진다. 공황 매도의 1637년 초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빠져나오자 거래소 시장은 2개월 만에 무너진다. 주요 고객들이 타격을 입어 작품 판매와 후원이 줄어든 렘브란트 역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다. 하지만 1656년 렘브란트의 파산은 튤립 투기보다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과 과도한 소비가 주요 원인이다. 빚에 시달린 렘브란트가 세운 경매 시장이 영국의 소더비와 크리스티 경매회사를 낳는 계기가 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렘브란트 시대의 예술품 거래 문화가 후대 경매 시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으나 직접적 연관성은 없다. 소더비와 크리스티는 각각 1744년과 1766년에 영국에서 설립된다.